구독자입니다. 이곳에서 다들 재밌고 통쾌한 사연들 많이 공유하시기에 저도 제가 이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고요. 처음 이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 뭔가 큰 흠이라도 생긴 것 마냥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사람들 얘기대로 시간이 약인 건지 아니면 큰 사건을 겪은 제가 좀 단단해지기라도 한 건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연을 쓰는 날이 오는군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남미세라는 단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줄임말인데 남자의 미친 새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돈미세라는 호칭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어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던 돈에 미친 저의 전 시어머니. 그렇게 돈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얼마 전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저도 3년 만에 복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속 시원한 날이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만 하네요. 그럼 제 통쾌한 복수극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정아, 이번 주에 예약자 명단 확인해봤어? 확실히 날이 좋아져서 그런지 예약이 엄청 들어오네. 너도 방학이니까 친구들이랑 한참 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시골에서 일이나 도와주고 있어서 어떡하니?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아빠가 네 월급에 용돈까지 넉넉히 쳐줄 테니까. 아빠, 아빠는 뭐 내가 돈 때문에 아빠 도와주는 줄 알아? 말 되게 서운하게 한다. 알바 경험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중책을 맡겨준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일이지? 대학 시절 친구들은 죄다 방학만 되면 산이니 바다니 해외니 놀러 다니고 다닐 때 전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 항상 본가로 내려와 있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캠핑장 겸 펜션으로 말이에요.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청소하고 손님들을 상대하고 또 예약한 손님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지만 한 번도 힘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숨 고르면서 좋은 풍경 구경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뭐 놀라운 거지 별거 있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갖춰놓은 이 숙소는 저희 부모님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던 두 분이 처음엔 빚만 잔뜩 지고 숙박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캠핑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들이 막 뜨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지리산 자락으로 놀러 오겠냐, 금방 망할 거다 하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일을 해오셨고, 처음엔 정말 작게 두 동으로 시작하시던 사업이 점점 더 커졌죠. 그 사이에 저도 훌쩍 커버린 부모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의젓한 외동딸이 되었고요. 뭐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하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버신 돈으로 제가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대학 졸업하고 나면 들어갈 회사랑은 좀 찾아봤어? 이쪽에는 뭐 청년들이 일할 자리도 많이 없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엄마 네가 서울에 터 좀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그러니까 예전에 돈 잘 벌고 있을 때 니네 아빠한테 서울에 집 한 채 사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 샀어 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겠냐고. 아주 남은 돈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넣어놓고 여행이나 다니고 있었지. 아유, 왜 덕분에 난 아르바이트랍시고 이렇게 좋은 풍경도 보면서 일하는데 그놈의 아파트 못 샀단 얘기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다. 응? 다른 사람들이 엄마 보면 욕해. 이렇게 좋은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에 아파트 못 산 거 억울해한다고. 글쎄, 난 대학 졸업하면 여기 내려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펜션 일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는데 넌 또 그 소리야.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러길.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엄만 아유 내 딸한테 그런 고생 시키고 살고 싶지도 않어. 하여튼 졸업하면 번듯한 회사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 잡고 그러고 살아. 여기로 내려올 생각 꿈도 꾸지 말고. 평소에도 부모님의 일을 자연스레 도와드렸던 저였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내려와 두 분의 일을 이어받아 할 생각이 있었지만 엄마는 저와 정반대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돈 잘 벌어두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엄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하나의 수건 사업이신 분이었거든요. 정작 그 딸은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외동딸이라는 자리가 부모님의 기대를 그렇게 쉽게 깨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방학 때마다 열심히 고향으로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졸업하면 나도 내려와서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나보다 일 빠릿하게 잘하는 직원 구하기도 요즘에 쉽지 않을 거다. 어떤 감언 이설로 부모님을 꼬드겨 봤지만 넌 이런 시골에 처박혀서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엄하고 단호하게 가로막는 통에 아르바이트 말고 직원으로 들어가는 꿈은 진작에 접어뒀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저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국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하지만 짧았던 1년의 직장 생활이 저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못했거든요. 요즘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갈구고 군기를 잡는 일들이 신입사원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 그 신입사원 군기 잡기,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요. 박주임, 왜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어? 뭐, 우리 일 거지같이 해놔도 돌아갈 때 있다 이거야. 듣자니 박주임네 부모님이 어디 지리산에서 펜션 하신다면서? 어? 지금 돈 좀 벌어놓고 먹고 살만하다고 회사 일은 아주 우스워 보이는 거야, 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선배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패끼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유도 없이 날 그렇게 미워할 수 있었던 건지,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랬던 건지, 전 입사하자마자 저에게 나서서 일을 알려주어야 할 회사 사수의 괴롭힘에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뻑하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시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가 처음 입사하고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눈독을 들였던 남자 대리 한 명이 절 챙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직장 상사의 히스테리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회사 들어가는 거에 그렇게 쉽지 않았었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전 딱 1년 퇴직금을 받을 정도로만 회사를 다니고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회사를 관두고 나선 금방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척을 하기도 했었죠. 그 사이에 저축해 놓은 돈과 퇴직금은 야금야금 까먹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면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입도 달싹거리지 못하고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요. 나이만 젊으면 무슨 어려움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말도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정말이지 전부 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눈물을 쏟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짓말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회사를 관두고 나서 계속해서 회사 출근하는 척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요. 원래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통화를 하는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잘 지내고 있냐는 물음에 한숨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애써 밝은 척을 했던 딸. 그런 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예상하셨던 부모님은 펜션 일을 다 제쳐두고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던 거예요. 어? 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응? 별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지. 나 회사 출근했지. 어디 가긴 어디야. 점심시간이라 잠깐 받았어. 밥? 밥도 먹었지. 펜션 바쁠 텐데 무슨 전화까지 했어. 진짜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엄마!
그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한 척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지만 그 순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오신 부모님과 딱하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깜짝 놀라 물으시는 부모님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보다 부모님이 몇 배는 더 속상해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죠. 예, 너는 우리가 부모로도 안 보이는 거야?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이 얘기를 했어야지.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여태 부모한테도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야. 너 엄마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직장 관두지 말라고 버티라고 할 줄 알았어. 아이고, 속상해 정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행한 저의 행동이 부모님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그제서야 저도 목 놓아 펑펑 울었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힘들었었다고. 저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포장이사 업체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짐 싹 빼서 제 손잡고 다시 지리산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일 잘하는 우리 딸을 왜 회사에서 그렇게 깔고? 하여튼 그 회사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너 같은 인재를 놓쳤으니까 왜 너 하고 싶어 했잖아. 엄마 아빠 일 돕는 거. 우리도 이렇게 귀한 인재 모시면서 날로 먹을 생각 없고 월급도 제대로 쳐줄 테니까 계약서 쓰고 제대로 일 한번 해보자.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어깨 펴고. 알겠어? 부모님이랑 그때부터 연봉 계약서 쓰고 제대로 일을 돕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제대로 말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 그때 그냥 그렇게 무작정 제 손 잡고 내려와 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하는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 부모님을 두 번은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 하고요.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숙소 앞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내 살림처럼, 아니 내 살림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펜션도 다시 예전처럼 잘 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일을 다시 돕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 숙소에서요. 엄마, 시동에서 연락 왔는데 수건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아니야, 수건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가져다 줄게. 문 잠그고 들어갈 테니까 엄마도 얼른 쉬어요. 숙소에 묵고 계신 손님들이 사용하는 수건이 다 떨어졌다고 연락을 해서 이제 막 퇴근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려던 제가 수건을 챙겨서 갔죠. 뭐 펜션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도착을 하니까 남자 4명이서 놀러 왔는데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우리랑 아까 통화하신 관리인분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젊네. 목소리가 엄청 젊은 것 같다 했는데. 여기가 부모님 펜션? 와, 진짜 좋겠다. 어차피 지금 퇴근할 시간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술이랑 같이 한잔해요. 에? 뭐 어때요? 뭐 일하면서 진상들 하루 이틀 만나봤겠어요. 이번에도 진상 하나 제대로 걸렸구나 하고 그냥 웃는 낯으로 응대하면서 말씀하신 수건은 여기다 두고 가겠다 얘기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무리 중 한 명이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고객 서비스로 이런 것도 못해주냐 하면서 제 손목을 턱 잡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시면 저도 퇴실 조치할 거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누가 그 손목을 탁 쳐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한 것 같아요. 야, 너 미쳤냐? 숙소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제대로 사과 못해? 너 진짜 사람 없었으면 나한테 두들겨 맞았어. 알아? 얼른 이분한테 고개 숙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백마탄 왕자님.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서서 친구의 머리를 손으로 꾹 눌러 기어이 사과까지 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땐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뭐 투숙객이고 손님인데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기도 했고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사람을 정말 한두 명 상대해보는 게 아니라서 깔끔하게 사과받고 괜찮다고 앞으로는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갔고요. 그런데 아까 나서서 상황을 말려줬던 그 사람이 제 뒤를 황급하게 쫓아오더라고요. 주스병 하나를 건네주면서 재차 사과를 해요. 저도 술 먹고 저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덕분에 사과까지 받아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저한테 핸드폰을 쓱 내밀면서 번호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펜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제 친구한테 방금 그런 일까지 겪으셨는데 제가 번호를 물어보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요. 저런 놈들이랑 어울려 다닌다고 해서 저런 놈들이랑 같은 수준인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 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아까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준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거기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과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해서 연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은 제 얼굴을 보겠다고 퇴근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제 얼굴을 몇 분 보지도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서 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뻔질나게 펜션을 찾아왔던 남편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어요. 몰래 미래를 즐기고 들어가려다 부모님한테 딱 걸려서 다음날 연차 쓰고 남편이 밤새 저희 아버지와 술 대작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그놈 처음에 네 남자친구라고 해서 별로일 거다 하고 색안경을 끼고 봤었거든. 거기다 원래 우리 펜션 손님이었다면서 그런 식으로 번호 물어봐서 사귀고 하는 게 어디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버릇 있는 놈일까 싶어서 난 별로긴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국인 놈 같다. 술 마셔도 흐트러지는 거 하나 없이 각이 딱 잡혀 있는 것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도 꽤나 괜찮은 것 같던데 너는 뭐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결혼? 결혼이야 뭐 아니 그냥 이렇게 잘 만나고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 뭐. 원래 남자는 아빠들이 봐야 정확하게 보는 법이라고. 나도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놈도 영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아빠는 둘 사이 찬성이니까 연애든 결혼이든 니들이 알아서 잘 해보라고. 알겠지? 남편이 워낙 싹싹했거든요. 저희 아빠 펜션이 한창 바쁠 땐 회사에서 자기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고 내려와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였는데 사위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빠도 그 장인어른 소리가 영 듣기 싫은 눈치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때 저야 뭐 남편한테 매기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죠. 저한테도 잘하고 가족한테도 잘하는 남자를 누가 싫어할 수 있었겠어요?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영 없는 건 아니었지만요. 당신이 외동딸이잖아. 그럼 이 펜션 나중에 당신이 다 물려받는 거야? 그럼 굳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뭐 일을 도울 필요 있어?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게 될 텐데. 당신도 그냥 나랑 같이 경기도 올라가서 직장 생활 하는 게 어떻겠어? 뭐? 아니야. 이건 당연히 부모님이 일군 건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도 그냥 뭐 나중에 물려받을 생각하고 일 돕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계약서 쓰고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나한텐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없겠다 싶기도 하고 당신은 내가 무슨 재벌집 딸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땐 남편의 그 얘기에 펄쩍 뛰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남편도 웃으면서 펜션이랑 캠핑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망할 일이 있으시겠냐고 당신 정도면 금수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땐 그냥 그게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하고 별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뭐 저희도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시어머니가 한 분만 계신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각자 일을 하고 있어 나와 산 지도 꽤나 돼서 잘 챙기지 않는다고 나 같은 불효자가 없다 너스레를 떠는 남편 얘기를 들으며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대리 효도니 뭐니 남자들 결혼 준비만 시작하고 나면 없던 효심도 다시 활활 타올라서 며느리를 무슨 희생양처럼 본인 엄마한테 바치려 든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지도 않았고요. 물론 오만한 추측이긴 했지만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좀 빡센 스타일이시긴 하구나. 단박에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거 외엔 별다른 거 없는 가족이었어요. 너희 집에서 펜션 한다며? 아이고, 너무 잘 됐다. 내가 애 키우면서 어디 같이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사돈댁으로 놀러 가면 되겠네. 평생 돈 쓰면서 여행 다닐 일은 없겠다.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덕도 다 보고, 응? 그래서 넌 결혼하고 나서도 그 펜션 일 계속 도울 생각이니? 우리 아들 기러기 만들 생각은 아니지?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볼 일인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은 주말 부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었는데, 저희도 아직 결정한 게 없어서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얘기가, 뭐, 주말 부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말 부부 하면 남편이든 마누라든 필시 바람 날 수 있는 건 몰라? 너 그거 네 남편한테 바람 피라고 등 떠밀어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정말로. 남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라고. 네가 나서서 남편 관리 빡세게 해도 모자랄 판에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지? 솔직히 처음 인사 갔을 때 저 소리 듣고 황당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펜션을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랑 둘이서 공짜로 여행 다닐 수 있다고 기뻐하시는 시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런 얘기를 참 편하게도 하시는구나 싶어 1차로 표정 관리 안 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 기러기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시는 통에 당황해서 진땀 뺐어요. 남편도 옆에서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 없다면서 시어머니 말렸고요. 정신없이 그렇게 인사가 끝났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선 한마디도 못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쁜 그런 것들이요. 저도 인사 다녀오고 나서 딱 그런 기분이라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그땐 실제로 시어머니를 겪어보신 게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셨고요. 나 같아도 결혼하기도 전부터 주말부부 하겠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 그리고 아무리 조서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니네 욕심이야. 물론 안 싸돈 반응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건 엄마도 찬성이야. 이제 신혼 사이에 멀리 떨어져 지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지금 당장 일이 바쁜 것도 아니고 너도 당분간 조서방 따라가서 살림하면서 지내. 당장 너 없다고 우리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뭐. 기러기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부모님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일 정리하고 살림부터 해라 얘기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었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투닥거리긴 했었지만 결국 주말 부부도 안 할 수 있게 됐었고 저도 경기도로 올라와서 남편 회사 근처에 신혼살림 차려놓고 잘 지내고 있어서 결혼 후 얼마간은 서로 문제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고쳤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던 이 두 모자의 뻔뻔함이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지난번 생신 땐 밖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끼리 외식했는데 엄마가 이번 생신은 좀 외롭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다는데 알잖아. 나도 지금 회사에서 성과급 나오려면 한참 멀어서 어디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생신 때 장인어른 장모님 펜션에 자리 좀 내줄 수 있을까 하고. 알지. 그래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 응? 아니면 내가 장모님한테 직접 전화드려서 그날 날짜 좀 빼주실 수 있는지 직접 여쭤볼까? 이제 와서 유치하게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했네 덜 했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여튼 갑작스럽게 시어머니 생신 때 저희 가족끼리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들 몇 분까지 해서 저희 펜션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했던 시기가 성수기이기도 했고 차라리 펜션 많은데 다른 데 보내드리면 어떻겠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신경 쓰고 챙기시려면 불편해하실 것 같다. 적당히 돌려서 거절도 했었는데 안 된답니다. 어머님이 죽어도 거기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결국 제가 쉽게 허락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 따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위한테 그렇게 전화까지 왔는데 안 된다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 다 돼서 우리 아들 덕분에 펜션 놀러 간다고 신나셨더라고요. 저희 집 펜션 놀러 가시면서 대체 아들 덕분이라고 왜 강조를 하시는지요? 그렇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 기분 나쁜 일도 없었을 텐데 친정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냥 다른 투숙객들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라고요. 그래도 사돈이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 보내겠다고 온 건데 저희 부모님이 신경을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녁에 차 끌고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깜짝 파티라도 해드리자. 그러면 더 좋아하실 거다. 좋은 마음으로 갔던 거였어요. 참, 안 가봤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제가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봤던 모습은 시어머니가 무슨 직원 부리듯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한 잔 걸치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셔선 바베큐장에서 다른 손님들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거 가져다 달라 저거 가져다 달라. 저희 부모님도 사돈의 부탁이니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시는데 그거 보고 눈 안 뒤집힐 자식 있나요? 차에서 얼른 내려서 시어머니한테 갔죠. 남편은 저 만리로 뛰어왔고요. 어머, 이거 봐봐. 우리 아들이 또 내 생일이라고 챙겨준다고 케이크까지 사서 내려왔나 보네. 자기들도 부러우면 아들 얼른 장가 보내. 너 마침 잘 왔다. 사돈이 왜 이렇게 굼뜻인지 몰라, 어? 이래가지고 펜션 장사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앞치마 메고 네가 여기 고기 좀 구워라. 아유, 이거 숯불이라 안타게 자주 뒤집어줘야 하는 거 알지? 술에 취해가지고 엄청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제 손에 고기 굽는 집게 들려주면서 이제 부모님으로도 모자라서 저까지 자기 밑에서 부리는 직원 취급을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어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요. 어머님이 들려주신 집게 그대로 바닥에 툭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방금까지 깔깔 웃으며 시끄럽게 얘기하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순간 헉 하고 분위기가 싸해졌고요. 시어머니 술도 좀 마셨겠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버럭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당신은 나를 붙잡을 게 아니라 어머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종 취급하라고 제가 없는 자리까지 꾸역꾸역 만들어 내주신 줄 알아요? 뭐 이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버릇 좀 봐. 야, 누가 언제 종 취급을 했다고? 너 혼자 이렇게 발끈해서 그래. 너 이거 당장 안 줘? 어?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고 옆에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으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한달음에 달려오셔가지고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먼저 덤벼든 건 사람마다 제가 잘못했다고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나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서프라이즈를 하겠답시고 케이크 사서 여기까지 내려와 보지 않았으면 저희 부모님이 내내 당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열받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죽어도 죄송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열이나 한번 받고 마무리될 줄 알았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분명히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어째라 그런 얘기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방에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도 술에 만땅 취하셔서 거기서 더 일을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있었죠. 술에서 깨고 친구분들에게 어제의 상황을 들었던 시어머니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억울하고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쪽팔린 짓을 당했다는 게 어지간히 억울하셨던 모양입니다. 새벽같이 저랑 남편이 자고 있는 방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것 좀 열어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문 벌컥 열고 시어머니 눈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안 졌어요. 네가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 줄 수 있냐 어쩌냐 하길래
그러면 어머님은 친구분들 앞에서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랑 절 그렇게 망신 주실 수 있냐? 오히려 제가 사과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 하고 따졌고요. 그렇게 2차전이 발발하고 서로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화내고 있다가 퇴실 시간이 가까워져서 겨우 싸움은 끝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친정 부모님에게 온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겨우 가라앉았던 제 화가 다시 끌어오르게 됐습니다. 내가 사돈한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너한테 연락을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그런다. 너 안사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어?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안사돈 친구분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네가 버르장머리 없었던 거야. 그건 확실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혹시 이체는 언제쯤 해주실 건지 한번 여쭤봐라. 이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펜션 결제 아직도 안 해주신 거야?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펜션에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었고 저희 펜션 특성상 바비큐장에서 이용하는 고기나 부대 시설의 비용은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펜션 방값이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신 선물로 결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친구들까지 다 끌고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드셨던 고기와 술값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결제하실 상황이 안 되셨다고 한들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돈이 혹시라도 기분 상해 하실까 싶어 여태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한 번 들이받아 봤는데 두 번이 어렵겠어요. 그냥 됐다고 대접한 셈 치고 말잔 친정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따져 물었죠. 애초에 양심적이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었으면 사돈이 운영하는 펜션에 친구들 우르르 끌고 가서 무전 취식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얼마나 어이없었는데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그거 하나 해준 거 가지고 뭐가 얼마나 억울해서 이렇게 쪼르르 전화를 걸었어? 어? 그날 네가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준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내가. 그래도 별 수 있겠니? 내가 어른이니 니들 참아주고 살아야지. 나도 그때 일 가지고 앞으로 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도 그냥 네가 결제하든지 사돈한테 이 얘기를 하든지 해라. 그러면 서로 퉁치는 셈 되지 않겠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퉁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 그렇게 퉁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거고 저희 부모님이 돈 못 받으신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어머님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그 돈 내세요. 제가 그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으니 서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손 내밀어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끝까지 넌 잘못이 없다는 듯이 바락바락 대들기만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듣지도 않고 전화 팍 끊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저희 펜션 계좌번호 하나만 띡 하고 보냈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건지 저녁에 와서 한바탕 더 화를 냈었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니냐. 그 돈 얼마나 되냐. 자기가 내겠다.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면서 이놈도 남편 아니고 남의 편이구나 싶었고요.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얘기가 나오는 게 먼저 아니야? 넌 네 엄마만 엄마고 부모님이야?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취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넌 가만히 있을래?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해. 남편이랑도 한바탕 싸우고 그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저 그 얘기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다고 해도 그거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혼녀가 되었냐고요? 이런 일에도 참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백날 첫날 보살같이 살 게 아니었는데요.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거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거든요. 많이 힘든 거야? 캠핑장은 정리했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내려가서 일 도울까? 응? 다 같이 힘든 걸 어떡하겠어.
넌 그냥 네 살림이나 잘하면서 살아. 이런 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축소할 거 축소하고 하면서 견뎌봐야지. 갑자기 숙박 쪽에서 불경기 타격을 맞게 되면서 한 번도 휘청인 적 없는 부모님의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내려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일인 것 마냥 모른 척하고 있던 남편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죠. 가족 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사돈댁은 요즘 더 어떻다고 그러냐, 장인어른 요즘도 많이 힘드시냐, 그냥 단순히 시댁에서 안부 묻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빨아먹을 게 없다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그냥 저희 집안 사정을 떠보고 있었던가 봅니다. 결국 잘 나가던 펜션이 반토막이 나고 캠핑장 문을 닫고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뭐하고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티던 아빠가 폐업 신고하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저를 불러 친정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묻더니 그럼 이혼하자고, 이혼해서 당신도 내려가서 친정 식구들 챙기던지 하라고 그렇게 이혼 통보를 하더라고요. 배신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겠다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 통보 같은 이혼 얘기 듣자마자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다가 남편 따귀 한 대 날렸습니다. 니네 엄마랑 너랑 다를 게 뭐니? 어? 마누라가 그냥 나중에 네 비상금 나올 구멍으로 보였어? 그래서 우리 집 망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물려받을 거 없어지니까 뭐 빈 껍데기처럼 보여서 이혼하자. 지금 이런 심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됐니? 어? 넌 네 마누라 그냥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다버릴 수 있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야. 너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다른 여자 절대 만나지 마라. 괜히 나 말고 또 애먼 여자 인생 망치지 말라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들어. 알겠어? 이 인간 말종 쓰레기야? 이미 상대방은 갈라서겠다는 결심을 다 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서 질질 짜고 붙잡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시원하게 따개 한 대 날리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얘기 들어 저희 이혼 소식 다 알고 있었던지 제가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오는 날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알턴 이가 다 빠졌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 그 집 나오면서 정말 미련 한 스푼도 없었어요. 오히려 짐 싸서 나오면서 시어머니 보란 듯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시나 처먹어라 하고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려 보였다니까요. 그렇게 이혼 도장 찍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한텐 이런 중차대한 결정 나 혼자 하고 갑작스럽게 해서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지금 펜션 일만 하더라도 골치 아플 시기에 저까지 이혼하게 됐으니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 망해서 이혼했단 소리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성격이 거지 같아서 시댁에서 안 좋아했네 얘기하는 게 속이 훨씬 더 편했고요. 말은 안 했지만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진짜로 저희 세 식구 모두 나 딱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숙박업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온다는 생각으로 세 식구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빚 갚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열심히 마련하고요. 중간에 했던 재테크들도 곧잘 성공하는 바람에 아버진 정말 빠르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냥 당시 일어선 정도가 아니었죠. 지역에 호텔을 하나 올렸고요. 모텔이나 펜션밖에 없는 동네에 부티크 수준 호텔이라도 호텔에 올라가고 나니까 출장을 온 직장인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예약 잡기 힘들 정도로 명성이 점점 올라가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올린 호텔은 그렇게 반년 만에 근처 지역에서 2호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했고요. 저희 가족 2호점 리본 가위로 끊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3년, 아니 제 결혼 생활까지 포함해서 6년이 훌쩍 넘는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었다니까요.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만 생각하면서 서로 아끼고 여태 살았던 것처럼 살자. 이혼이 대수야, 응?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 거지. 진짜 그랬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딸내미 이혼했다며 뭐 어쨌다며
이런 얘기 나와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기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저도 더 싹싹하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나와 가족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 호텔에서 전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펜션에 같이 왔던 친구들 다 끌고 저희 호텔에 나타났더라고요. 유독 진상이었던 시어머니의 친구 한 명이 저기 네 전 며느리 아니냐 하고 아는 척을 해주시는 통에 전 시어머니와 복도에서 딱 마주치게 됐고요. 저도 그날은 휴무일이어서 그냥 잠깐 쉬러 온 거라 유니폼을 안 입고 있어 제가 그냥 호텔에 놀러 온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편안한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바로 무시가 깔린 눈으로 절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고요. 호텔에 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여기가 그쪽 호텔도 아닌데 제가 못 왔다 갔다 할 만한 이유 있어요? 어머, 넌 어떻게 싸가지가 없는 것도 여전하구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을 와? 니네 친정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아직도 허덕거리고 있을 텐데. 뭐 너 여기서 청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니? 어머, 그런가 보다. 얘가 나한테 들키면 쪽팔리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가 본데. 얘, 네 주제에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여기 근처에 여관도 많은데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거기서 한번 구해봐라. 네 급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직장이니까. 안 그래? 친구들이랑 깔깔 웃으면서 제 신경을 긁는데 이혼하고 나올 때 남편 따기만 날릴 게 아니라 저런 소리를 다시는 못하게 시어머니 주둥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나왔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자기한테 쫄아서 그런 기라도 한 줄 알았는지 가려는 절 계속 붙들고 조롱을 끝내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뒤돌아 한마디 하려고 확 돌아섰는데 저보다 먼저 전 시모에게 한달음에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 시모 앞에 서더니 나기를 한 대 시원하게 날리더라고요. 엄마랑 딸이 아주 세트로 돌아버린 거야. 어? 어디 호텔에서 청소 일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내가 아주 여기다 말해서 니네 싹 다 잘라버릴 거니까. 자르긴 누가 누굴 마음대로 잘라. 수정아 뭐 하고 있니? 얼른 호텔 보안팀 전화해라.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호텔에 들일 수 있는지 프론트 직원들도 당장 오라고 그래. 이 사람들 신분 확인해서 다시는 투숙객 명단에 받지 말라고 블랙리스트 올려두고 와. 왜요? 호텔에서 청소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런 소리 하니까 아주 어안이 벙벙하지. 어, 아줌마들이 생각 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호텔 우리 집 거야. 이 호텔 대표가 우리 남편이라고, 어? 뭐? 아니, 이 호텔이 바깥 사돈 거라고? 아니, 그때는 분명히 망했다고. 이거 다 뻥이지? 뭐? 누가 누구 마음대로 바깥 사돈이야? 우리 딸 돈 없다고 그 집에서 내쳐서 이혼녀 만들었을 땐 언제고? 왜 지금 와서 호텔이 우리 집 거라고 하니까 다시 사돈지간이라도 되고 싶어서 아주 드릉드릉하지? 김치국 마시고 앉았네. 당신같이 격 떨어지는 시어머니 있는 집에 우리 딸 다시 들여보낼 일 없으니까 뭐하고 서 있어요? 당장 짐 싸서 안 나가고 호텔 규정 확인 안 해보셨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불편감 줄 수 있는 행동할 경우에 즉시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애꿎은 우리 딸 붙잡아서 손님들 다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서 이러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하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줘야겠는데? 지나가던 손님들도 멈춰서 저희 싸움 구경하고 있고 저희 친정 엄마가 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손님들도 다들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무슨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냐고 전시모 끝까지 인정 못하고 이렇게 손님 함부로 내쫓아도 되는 거냐. 내가 여기 경찰이고 동사무소고 영업 못하게 다 신고할 거다. 되려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머, 저 여자 완전 뻔뻔한 거 아니야? 돈 없다고 지금 이혼시켜놓고 여기 와가지고 또 진상 부리고 있는 거잖아? 아우, 노인네 얼굴에 욕심 드득드득 붙은 것 좀 봐라. 진짜 저렇게는 안 늙어야지. 아줌마 나가요. 다른 투숙객들한테 불편감 준 거 맞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더러워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한마디씩 해주자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했던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얼굴 새빨개져서 들고 있던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방으로 올라가 짐 싸서 도망치듯 나왔다니까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랑 저희 친정엄마 배꼽 잡고 웃었고요. 그 뒤에도 아쉬움이 있었는지 옛날 일 다 내려놓고 털어놓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전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으로 욕을 한 10줄 정도 시원하게 갈겨주고 번호를 영영 차단했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희 호텔 블랙리스트에 있는 시어머니 얼굴이 가장 먼저 가장 유일하게 대문짝처럼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전 시모의 친구분들이 있다면 먼저 인연부터 끊고 오시라고 그러면 투숙을 받아주겠다고 할 생각이에요. 한심한 인연 끊어내면서 저희 집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거리가 됐다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어머님, 앞으로도 그렇게 평생 돈만 쫓아다니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리 한심하게 사세요. 미친 듯이 돈 쫓아가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으니까 말이죠. 평생 거지꼴로 아들만 끌어안고 둘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몇 해 전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죽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딸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이 재혼으로 인해서 제 딸 인생을 망칠 뻔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정도로 너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좋은 사람을 잘 고르고 만나서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전 재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에 남편이 죽었을 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딸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전 자살을 했을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딸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도 벌고 살아갈 힘을 얻었죠. 저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딸 키우면서 회사 생활하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무사히 맞벌이 할 수 있었답니다. 다 남편 덕이었죠. 아이 픽업도 잘해주고 절 위해서 밥도 곧잘 해줬었고요. 또 청소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분리수거까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잘 도와줬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고 싶네요. 점점 피곤해하는 날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아서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도 해주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먹고 자주 탈도 나고 힘들어 했었네요. 전 항상 남편한테 의지했던 게 많았어요. 힘들다는 제 투정에 항상 절 안아주고 달래주곤 했었거든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주 코피를 흘리고 조금씩 어지러워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골수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몸이 안 좋다는 걸 1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그냥 몸살 기운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다가 점점 겁이 나고 무서워서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고 있었대요.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하면서요. 근데 점점 진통제도 듣지 않고 보약을 먹어봐도 아무 효과가 없던 차에 제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았더니 골수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담담하게 절 위로했었지만 사실 남편 스스로도 자책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골수암 사기인 상태에서 무슨 손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죽었고 전 제 딸 수진이 때문에 버티고 버텨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딸은 몹시 착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저한테 응석을 부리지도 뭘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응석바지로 자라주면 좋겠는데 도리어 제가 힘들어 보이면 딸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절 달래주곤 했어요. 차라리 딸이 빨리 커버리지 않았으면 항상 제 옆에 있었으면 할 정도로 저도 수진이 때문에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회사 다니려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친정 부모님께 신세지기도 너무 죄송했고요. 전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했던 적성을 살려서 마케팅도 신나게 하고 특이한 레시피와 모양으로 소문이 나서 3개월쯤 지나니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초기 투자 비용보다 더 벌었으니까 어찌 보면 제 운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가게를 하면서 직원들도 생기니까 딸 키우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딸이랑 같이 차를 타고 등교하러 가는데 아빠랑 같이 등교하는 애들을 정말 부러운 듯이 보고 있는 걸 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은 눈치였죠. 수진이도 아빠가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나도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보고 싶다고 얘기해도 돼. 아빠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슬퍼하지 않아. 엄마 슬플까봐 아빠 얘기 안 하는 거야? 응. 아빠가 보고 싶지만 아빠 얘기하면 엄마 얼굴이 그늘이 내리는 것 같아서 아빠 얘기하면 할수록 아빠가 더 보고 싶더라고. 난 그런 거 싫어. 엄마가 슬프면 내가 더 슬퍼. 엄마. 혹시 엄마가 재혼했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난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 생기면 좋으니까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난 엄마가 외로운 게 더 싫어. 애가 너무 성숙해져 버린 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계속 재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수진이는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재혼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가정적인 남자를 찾고 싶었어요. 마침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재혼을 했죠. 다른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나를 같이 잘 양육할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딸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고 음흉한 이유가 아니라 딸이 있는 걸 반기는 눈치였다고 해야 되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친절하고 좋았어요. 딸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귀여운 손주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수진이를 보여드렸더니 친손주보다 더 귀하고 예뻐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복이 있나 보다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만 했었는데 바보같이 그런 시커먼 속내들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평소에 그런 사람의 검은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전 시동생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세상에 주변에 전자발찌 찬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런 범죄자가 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우리 수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엔 너무 젠틀하고 우리 수진이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정말 고마웠답니다. 이런 예쁜 조카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용돈도 주고 집안 구경, 동네 구경도 시켜줬어요. 너무 친절해서 수진이도 금방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내심 속으로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더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새 가족이 생겼으니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돈이 드는데 시댁 식구들이 정말 즐겁게 당연한 듯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수진이한테 정말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진짜 뿌듯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제대로 가정을 이룬 것 같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롭기만 한 일상이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됐으니 자주 모여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이를 데리고 시댁에 뵈러 갔거든요. 시동생이 자주 방으로 데려가 같이 게임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곤 했어요. 시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과외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수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 뒤에 숨어서 덜덜 떠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애가 땀도 흘리고 엄마 집에 빨리 가요. 빨리 빨리요. 계속 집에 빨리 가자고 보챘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보고 놀란 것처럼 울먹거리고 너무 긴장해 있더니 나중에 슬슬 열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말하려다 시동생을 보고 움찔 놀라면서 눈치를 보더니 아프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은지 잘 놀고 있다가 그런다며 자기 방에서 쉬게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애가 제 옷을 콱 움켜쥐고 덜덜 떨길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빨리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녁 먹고 오라고 하고 저희끼리 나왔는데 시동생은 수진이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집까지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계속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괜찮다고 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돌아서 가는데 뭔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감 놓치고 허무하게 돌아가는 사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이 멀어지니까 딸에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더라고요. 뭔가 많이 놀란 것 같았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촌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애가 계속 말하기를 망설이더라고요. 속 깊은 애가 자기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편하게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게 보여서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줬더니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이상하다고요. 같이 게임하고 공부하고 놀다가 잠시 쉬자고 하길래 같이 촉감놀이 같은 걸 하자고 했대요.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촉감놀이지 싶었거든요. 무슨 오일 같은 걸 가져오더니 자기 팔에 바르면서 만져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끄덩하고 느낌이 신기했대요. 처음에는 팔을 만져보라 하고 그 다음엔 다리, 그 다음엔 시동생 팬티 속에 손을 넣으라고 시켰대요. 싫다고 하니까 직접 손을 잡아서 억지로 넣었는데 무섭고 힘들었답니다. 재밌지 않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몸을 떨어서 무서웠는데 자기 손에 오일을 바르더니 수진아 이제 네 차례야 내 거 만졌으니까 네 것도 만져보자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된 후로 아빠 없는 수진이가 걱정돼서 성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수진이가 4학년 때라 2차 성징도 시작될 시기고 요즘 애들 발육이 빠르잖아요. 누가 허락 없이 네 몸을 만지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선생님이든 누구든 함부로 네 몸을 만지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같이 성교육 영상도 많이 봐서 수진이도 알 거나 아는데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버렸죠. 심지어 삼촌 발목에 이상한 검은 시계 같은 게 있었다고 해서 그게 뭘까? 애플워치 이런 건 발목에 차고 있을 리가 없는데 생각했죠. 그러다 뉴스를 보는데 성범죄자 얘기가 나오고 전자발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삼촌 발목에 있는 검은 발찌가 뭔지 감이 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전자발찌 사진을 캡처해서 삼촌이 발목에 차고 있던 게 이거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가 예쁘다고 계속 따로 방에 데리고 가서 놀고 동네 구경시켜준다고 손잡고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제가 미처 친절함에 속아 그런 속내를 몰랐던 것 같아서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마저 잘못된다면 전 세상 살 이유가 없는데 수진이를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수진이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애를 안심시키고 재웠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 거라고 하고 다시는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안 가도 괜찮다고요. 그제서야 애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그리고 그 삼촌은 좀 아픈 사람이니까 엄마가 없을 때 보게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엄마한테 바로 전화 달라고 했죠. 집이 멀어서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꼭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수진이는 괜찮냐고 하면서 동생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애가 왜 놀랐는지 아냐고 시동생이 한 일을 다 얘기했죠. 전자발찌 찬 건 왜 숨긴 거냐고 말이죠. 남편은 별일 아니었고 누명을 써서 그렇게 된 건데 괜히 선입견 생기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강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선입견?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채울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딸이 있는 나한테 그런 걸 속여요?
애가 시동생이 한 짓 때문에 놀라서 지금 얼마나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까봐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걸 내가 한참을 구슬리니까 간신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숨겨요? 생각 같아서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수진인 다시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떻게 그런 천사 같은 맑은 얼굴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삼촌이랑 수진이를 방치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정말 끔찍해요. 어떻게 애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있어? 병훈이 그런 애 아니야. 애가 순진하고 그래서 도리어 야가 빠진 여자애들한테 이용당한 거지. 아,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야가 빠지고 무서운지 몰라? 같이 좋아서 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돈 달라고 협박하고 안 되면 고발하는 세상이야. 내 동생 오해하지 말아줘. 그럴 애 아니야.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말은 속여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가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열이 나는 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러냐고요. 수진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빠 생겨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은 당신 동생 편만 드네요. 남편은 곧장 시댁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다짜고짜 병훈이가 수진이를 좀 만진 것 같은데 병훈이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아선 오해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병훈이가 수진이한테 심하게 장난친 것 같은데 수진이가 좀 놀란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한테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게 무슨 장난이냐고 말씀드리니까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애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애 장난을 너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친밀감을 표현한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린애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어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큰 애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큰 결심하고 받아들인 건데 앙큼하게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시동생이 지하철에서 여자 성추행하고 어린애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잡혀서 전자발찌 찬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큰 소리 치다가 다 오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려고 하시더군요. 점점 더 끔찍해지더라고요. 이 집에서 우리 수진이가 멀쩡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수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죠. 시동생은 왜 수진이는 안 데려왔어요? 아직도 아프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면전에 쌍욕을 박아주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범죄자 새끼 속에서 이런 욕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수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해서 도저히 못 참고 얘기를 했죠. 수진이가 앞으로 이 집 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 수진이한테 다 들었거든요. 제가 문제 삼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진이한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진이랑 만날 일도 없겠지만 우리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제 뒤로 얘기하더군요. 친조카도 아닌데 좀 만진 게 뭐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정말 머리를 총으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저러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구나. 시댁에 조금도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급하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예, 네 형수 놀라는 거 안 보이니? 누가 들으면 진심인 줄 알겠다. 애미야, 네 시동생이 실수로 한 말이니 마음에 담지 마라.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절대 수진이가 이 집 오는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릴 땐 귀신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랬어요. 살면서 귀신을 혹시나 보게 될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저런 말,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무슨 악귀에 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전 어렵게 한 결혼이다 보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수진이가 자주 아프게 시작했어요. 원래 잔병치레가 좀 있던 편이었지만 이렇게 자주 열이 나서 알아눕고
힘들어하진 않았거든요. 전 남편을 병으로 보냈던 전 점점 마음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더 원망스럽고 작은 일에도 날이 서 있었어요. 시댁에 일주일마다 가야 하는 것도 점점 고역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성범죄자와 그를 옹호하는 가족들의 모임 같기만 했거든요. 정말 메스꺼웠습니다. 특히 시동생이 수진이 보고 싶다란 말을 저 들으란 듯이 할 땐 정말 젓가락으로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저 들으란 듯이 일부러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자주 부딪히면서 시어머니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마냥 친절하고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만큼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언행을 하기 시작하고 절 도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식사하고 같이 다들 앉아서 거실에 TV를 보다가 이혼한 부부 얘기가 나왔거든요. 부인이 바람펴서 남편이 괴로워하는 내용이었는데 너는 이혼할 때 뭐 때문에 했냐? 혹시 바람펴서 이혼한 건 아니지? 너도 꽤나 남자 꼬시고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뭐 숨길 거 없잖아. 아이 한번 말해보렴. 네 남편이 너무 목석 같아서 좀 불만이지 않니? 전 남편 아파서 사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믿으시는 건가요? 전 누구처럼 거짓말하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남편 친절하고 저한테 잘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 불만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린 속인 게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우리가 뭘 속였는데? 참네. 전 수진이 챙기러 가야 해서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대화도 자주 오고 가고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더 싫어지더라고요. 수진은 점점 시댁에서 그 일을 당하고 간 후로 체중도 빠지고 입맛도 잃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 저한테 시댁에 가는 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빠지게 됐어요. 아이도 신경이 쓰이고 저도 그 집에 안 가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하루는 가게 일하던 중간에 나와서 수진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시동생을 만났죠. 꼭 수진이 학교 마치고 가는 시간을 알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수진이를 지그시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애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30분 거리인 친정에 수진이를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가족들 다 있을 때 얘기했어요. 시동생이 수진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시동생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 풀 생각도 하지 말고 수진이 곁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정가가 있어서 네가 그러나 본데 누명 쓴 거라고 한참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과 있는 거 얘기 안 했다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시하고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시동생이 촉감놀이하고 하면서 자기 몸에 오일 발라서 몸 이곳저곳 만지게 하고 자기 성기도 주무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진이 성기도 만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고? 설마 그렇게 했으려고? 장난 좀 친 걸 수진이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만지게 하고 신음소리까지 내는 통에 수진이가 그때 놀라서 한참을 떨었어요. 제가 다시 신고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시동생 전자발찌가 아니라 은팔찌 차게 해드려야 실감하시겠어요? 오늘 저희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만약 제가 오늘 수진이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또 저희 딸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전 지금 생각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호의든 호감이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시는 우리 수진이 앞에 얼씬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씨 쪽팔리게 다 떠벌리고 난리야. 피도 안 섞인 조카가 생겼다고 해서 좀 귀여워해 주려고 했더니 진짜 개 까탈스럽게 구네.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어? 너도 그만해 임마.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애도 놀라고 지금 애 엄마도 놀라서 예민한데 네가 계속 그렇게 장난치면 상황 더 악화돼. 형수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지금 장난이라고 했니? 더 따지고 싶었지만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수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같이 병원 좀 가보자고요. 열도 계속 나는데 코피까지 나고
계속 먹은 것도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말도 없이 급하게 시댁을 나섰습니다. 아빤 링거라도 맞추자고 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같이 갔죠. 애는 힘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재혼까지 했는데 내가 혹시 나를 위해서 재혼한 건가 하고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변 검사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검사인 줄 알았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의사가 불러서 가보니까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골수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소아암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도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고요. 친정 아버지인 이럴 때일수록 저보고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한다면서 제 전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지만 우리 수진이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했는데 불쌍해서 안 된다고 어서 꼭 낳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마음 아파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에 엄청나게 위안을 받았죠. 그리고 남편도 지금 상황에 좀 놀라긴 했지만 절 위로해주고 곧 나올 거라고 얘기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전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시댁에서도 빨리 나으라고 전화도 주시고 직접 얼굴 보러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내심 놀랐어요. 저를 보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픈 환자 원래 주변에 간호해주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다. 가서 밥도 챙겨 먹고 집에서 좀 씻고 힘내라 얘야. 아니, 네가 힘들어하면 수진이는 10배 더 힘들 거야. 저 작은 몸으로 병마랑 싸워서 이기려면 네가 밝게 마음 먹고 악착같이 간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전 좀 쉬라고 집에 보내고 남편이랑 당신이 직접 지켜보겠다고 하셔서 안심이 돼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지금 어디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실 분이 아닌데 전 너무 놀랐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수진이 좀 봐주겠다고 하셔서 잠시 집에 들러서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온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남편이랑 시엄마라는 사람 이상한 적 없었냐고요. 처음부터 이상한 것 없었고 그냥 참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그게 잠시 이상한 적은 있었지만 딴 건 없었다고요. 방금 병원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수진이 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왔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나도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암보험 든 것도 있고 이리저리 보장받은 게 좀 있긴 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가 두 사람의 대화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산월댁만큼 용한 무당이 없다고. 진짜 보통 아니지 않냐? 딸에 있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야 우리 집에 있는 애군도 떨어지고 돈도 생길 거라고 했던 말 말이다. 원래 네 동생 때문에 우리 집에 애군이 가득했는데 딸 있는 여자를 만나야 그것도 옮겨가고 돈도 챙길 거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수진이 앞으로 된 보험이 많은 것 같더라. 의심사지 않게 잘 알아보고 돈 받으면 이리저리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 받아서 바로 이혼해. 한재산 챙기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엄마? 설마 그 무당 말대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린 게 정말 불쌍하긴 한데 병원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화상도 돈 받으면 나중에 요양원 같은 곳으로 치워버리고 우리 이제 호강하면서 살아요. 당연하지. 내가 그 산월 무당집에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이번에 제대로 효과 없으면 이놈의 신당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했더니 이런 묘책을 알려준 거잖아. 그 집 요즘 내가 이리저리 소문내고 선전해준 덕분에 다시 장사도 잘 되고 흐름 타고 있다니까. 아이고 꼴 좋다. 계속 우리 병원이 의심하더니 아이고 저도 지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해보라지.
어쨌든 돈 받으면 바로 이혼하는 거다. 알겠지? 네, 저도 더 연기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도 계속 불란스럽고요. 빨리 끝내자고요. 대화 내용을 다 들은 전 눈물만 나더군요. 아빠는 저를 보고 정신 단단히 차리라고 하셨어요. 애도 아픈데 애 엄만 10배, 100배 더 강해져야 하는 거라고요. 제가 무당이 우리한테나 수진이한테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루지 않은 건 언제든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빠가 저렇게 도와주시려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저것들 청소는 아빠가 다 할 테니 너는 수진이 간호에 정성을 다해 꼭 수진이 살려내라고 하셨죠. 저희 아빠가 원래 군인 생활을 하셨거든요. 오래 복무하셔서 경찰 쪽에도 아는 사람도 많고 기자나 법 쪽에까지 인맥이 넓으세요. 한평생 바르게 근무하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아빠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도 약간 겁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지인한테 그 산월댁이라는 무당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나 봐요. 평소에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사연을 들으시고 발벗고 나서 주셨대요. 얼마 안 돼서 소재를 알아내셨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지인 형사분이랑 같이 무당집에 가셔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어디 사술로 남한테 해를 끼치냐고요.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신이 도와주길 바라냐고 악기만 그득하게 불러 모아서 악의 신주가 되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웬걸 무당이 보자마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빌고 빌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의 효험도 없고 점사도 잘 안 나와서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집안의 애군을 좀 해결해주면 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도 데려오겠다고 해서 애군을 다른 사람 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후로부터 한 남자가 엄청 괴롭히고 점사도 방해하고 몸도 너무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실 줄 알았다고 하는데 헛소리를 하나 싶어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오신 김에 저 남자분도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하더래요. 후배랑 같이 갈 거라고 했더니 허공을 가리키면서 저 환자복 입은 남자분이요. 아저씨 사위라는데요. 자살해서 돌아가셨고 딸이랑 부인이 너무 걱정돼서 못 가고 계신데요. 아파서 힘들어서 아유 자살해서 죽었대요.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유 좀 데려가세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사실 암투병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서 자살을 했어요. 고통도 고통이었는데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긴 시간 힘들어하다가 고통받을까봐 병원에서 사고가 난 척 위장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보내온 문자를 보니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게 다들 그냥 암투병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걸로 알게끔 해놨다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조차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정말 모든 게 치밀했어요. 차마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한텐 알릴 수가 없었죠. 여기에도 대충 말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충격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오로지 수진이 때문에 살았네요. 아빠한테도 그때서야 전 남편이 자살했다고 얘기해줬고요. 아빠도 듣고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전 남편이 우리 곁에 있다면 듣고 있겠지 하면서 우리 수진이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못 볼 꼴 보여줬다, 그치? 수진이 덜 외롭게 아빠 만들어주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난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정말 미안해, 여보. 우리 때문에 걱정돼서 못 가는 거라면 우리 수진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가. 당신한테 이러는 거 참 미안하지만 우리 수진이마저 아파서 가버리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어떻게든 좀 도와줘요. 아빠는 아는 지인분이랑 한참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연실색할 내용들이었지만 아빤 정말 열정적으로 참교육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신이고 사람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후에 병원에 있는데 시동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터넷에도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남자를 밀착 취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시동생이었던 거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복 입은 학생들 뒤에 서서 몸을 더듬고 치마 아래도 사진 찍고 어른들한텐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고 어리고 약한 학생들한테 그런 짓 한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잡힌 시동생의 휴대폰을 조사하니까 성추행하고 강간했던 동영상까지 많이 저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몇 애들은 협박하면서 돈도 조금씩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찍은 동영상들을 돈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요. 우리 수진이가 저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또 기자는 시동생 인터뷰를 통해서 조카도 성추행하셨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피도 하나 안 섞인 애가 뭐가 조카야? 아, 내 근육 얼마나 괜찮은지 이리저리 만져보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오일 발라서 성기 만지게 하시고 신음소리도 내셨다고 하셨던데요. 조카가 많이 놀랐다고 하던데 미성년자인 조카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범법 행위인 줄 모르시는 겁니까? 자세히도 들으셨네. 오래간만에 누가 만져주고 그럼 기분 좋아서 소리도 좀 낼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제가 걔한테 직접적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피도 하나 안 섞인 사이에. 그럼 본인이 또 오일 바르시고 조카 성기도 만지자고 하셨다는데 그건 뭡니까? 걘 내 진짜 조카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남자라면? 기자는 시어머니랑 남편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또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랑 주변 지인들은 세 사람을 다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는 세 명의 신상이 다 박제가 됐어요. 묻힐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올려주고 주변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애들한테 더 강력한 성교육, 옳지 않은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여러 움직임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아빠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셨나 봐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화했던 것까지 다 녹음을 하셨었더라고요. 전 그건 모르고 있다가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거에 정말 깜짝 놀랐죠. 아빠가 정말 제대로 복수할 생각이셨구나. 대단하시다 하고 감탄만 했네요. 지금 사는 동네에선 시어머니랑 남편이 길에 다니기만 해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게 밥도 사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알아본 사람들은 당신들한테 음식 안 판다고 짐승들한테 줄 밥 어딨냐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징역살로 들어갔어요. 외국은 그런 사람들이 징역살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참교육 당한다던데 더 비참하게 오래 살았음 하네요. 전 시댁보다 먼저 선수 쳐서 이혼했어요. 사회적으로 범법자인 시동생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 시동생을 통해서 딸이 성추행 당했는데도 시치미만 뗐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하게 위자료도 받아내고 헤어졌습니다. 무당 통해서 애군 저한테 보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애군은 그대로 다 돌려드릴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들었죠? 왜 우리 딸 목숨을 담보로 당신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설사 우리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사회에 환원을 할지언정 당신들 배불리는 데 절대 쓸 수 없지. 어때요? 세상 곳곳에 당신들 얼굴도 팔리고 신상도 다 팔린 기분이? 그 시커먼 속내가 세상 곳곳에 다 알려졌는데 기분이 어떤지 소감 좀 말해주세요. 결국 알려져서 당신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서요? 어디 시골이나 외국에 가지 않으면 당신들 이제 한국에서 살기 힘들걸? 잘 살아봐요 어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당신 어머니나 모시면서 외롭고 지독하게 잘 살아보세요. 이 정도로 하고 보내주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당장 꺼져요. 두 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급하게 사라지더라고요. 한심하면서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치듯 겪은 것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나니까 정말 다행히도 수진이 병세도 좋아졌어요. 진짜 액땜인지 뭔지 옮겨간 건지 몰라도 이제 상관없어요. 전 남편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걱정하지 말고 편한 곳으로 가.
하늘나라에서 가끔씩 우리 수진이 봐주고 지켜줘요. 여기선 내가 열심히 수진이 지킬 테니까. 당신 이제 여기서 더 아프지 말고 편안한 데로 가자.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그냥 전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지금은 그냥 편안해졌어요. 수진인 거짓말처럼 점점 차도를 보이더니 이제 완쾌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졌고요. 악성이긴 했지만 빨리 발견한 것도 다행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항암만 남았는데 잘 견뎌주고 있어요. 덕분에 표현을 잘 못하시던 친정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죠.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평생 경직된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어렵고 무서워서 자주 외식이나 같이 해외여행 다녀본 적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수진이 싹 다 나오면 먼저 국내 여행부터 같이 가자고 계획부터 짜고 계시더라고요. 수진인 예전보다 더 철들고 더 밝아졌어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수진인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땐 좀 무서웠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저씨 그리고 감옥 갔다면서요? 꼬숩다. 죄 지으면 역시 벌을 받는구나. 앞으로 그런 아저씨 보면 혼내주게. 나 운동 배울래요. 합기도 태권도 이런 거요. 그래. 운동하는 건 좋은데 꼬숩다니 그런 표현 어디서 들은 거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 들었어요. 입에 짝짝 붙더라고요. 꼬숩다. 그렇게 한참을 웃었네요. 전 샌드위치 가게 하면서 딸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던 딸이 그래도 잘 버텨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돼요. 이제 아빠 필요 없냐고 하니까 아빠보다 훨씬 더 멋진 외할아버지도 있고 나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멋진 여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운동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저러다가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외할아버지가 운동도 잘하시고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서로 운동에 대해서 대화도 잘 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손녀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와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끔찍한 기억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딸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장사를 계속하면서 이제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대하고 반응을 살피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발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도 저처럼 그 사람 표정이나 웃는 것, 행동하고 옷 입는 것만 봐도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누구나 저런 능력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능력을 쓰면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잘 살게 될까요? 아님 검은 속내를 철저하게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나중에 AI가 상용화돼서 그런 사람의 거짓말과 속내를 다 알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선의의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 같은 것들을 구별하거나 판독해낼 수 있을까요? 속이거나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다 같은 마음이고 즐거운 세상이면 좋을 텐데 누가 판독하거나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 가감 없이 마음을 드러내고 좋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면 좋겠습니다. 남편과도 사별하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외롭다거나 힘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가끔 보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되어서 남자나 여자 없인 외로워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상대방이 진절머리 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삶과 일에 열중하면서 사랑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연애나 사랑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없는 내 삶만큼 비참한 삶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을 키워나가는 제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주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면서 아껴주곤 한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소소한 것들을 잊지 않고 찾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비하인드인데 아빠한테 호통 듣고 정신 차린 그 산월댁인가 하는 분은
남한테 해끼치며 사는 선택을 잠깐 하셨다가 크게 후회하시고 반성하셨대요. 전 토속 신앙을 믿진 않지만 모든 게 아예 없는 걸 지어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해를 입히려고 하셨다가 크게 반성하시고 점집 하던 곳에서 기도를 계속 올리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명상도 시키고 마음의 짐을 벗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시는 일을 하셔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잘 벌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남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 하며 양심을 속였던 모든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해주신다네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의 내 모습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한 거라는 걸,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일깨워준다고 하네요. 들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내가 한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삶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엔 다양한 결론들이 펼쳐져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에 따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처음엔 괜찮은 선택인 줄 알았다가도 뒤돌아보고서야 깨닫기도 하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괜찮은 척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또 문제 없어 보이면 괜찮은 척 꾸미고 살다 나중엔 그 모든 게 드러나서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게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남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삶이 많잖아요. 요즘 인스타나 SNS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행복한 삶이 정말이길 바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행복이 거짓이 아니고 저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고 해야 하겠네요. 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런 선택을 할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이득을 보는 방법인데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하는 건데 양심이 뭐 밥 먹여줘? 바른 게 뭐가 중요해?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바보 같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꼭 자신을 후회하게 만드는 결론을 낳게 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되기보다 바른 선택을 하고야 마는 내가 되길,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옳은 선택들을 했었기에 지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남편이 있어야만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재혼을 했던 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해서 외로움이 채워지거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는데 저런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만 하다 살 뻔했던 저였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족의 사랑도 깨닫고 더 정신 차리고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없지만 자주 남편을 더 생각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올바른 선택들로 후회 없이 행복한 결과 속에서 사시길 늘 바라봅니다.